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원 플러스 워치 4가 있고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계 자체와 빌드 퀄리티, 사양을 간단히 살펴보고 진행하면서 저의 첫인상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원 플러스나 다른 어떤 회사로부터도 전혀 협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외부 회사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순수한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걸 열어보죠. 참 좋죠? 여기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빌드 퀄리티 면에서는 꽤 마음에 드네요. 이전 버전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러기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전원 버튼인가요? 잠시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있네요. 이 스트랩 촉감이 정말 좋네요. 와, 이 스트랩 느낌 진짜 좋다. 좋아요. 아무튼 여기 아래에는 작은 충전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좋은 점은 그냥 이걸 들고 다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C라서 보통 어디든 꽂을 수 있고 심지어 휴대폰으로도 시계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다른 브랜드들은 휴대폰에서 무선으로 시계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죠. 맞죠? 그들은 뒷면에 이런 코일을 넣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엄밀히 말해 무선 충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죠. 저는 시계 전용으로 추가된 것들도 있지만 여기 있는 원 플러스 워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자석팩이 함께 제공돼요.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포고핀을 통해 충전됩니다. 그리고 타입C 케이블만 있으면 요즘 거의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떤 기기에서든 충전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타입C 포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일반 충전기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충전기든 컴퓨터든 심지어 휴대폰이든 상관없으니 꽤 괜찮죠. 게다가 타입 A에서 타입 C로 연결되는 케이블도 기본으로 제공돼요. 이건 집에서 사용하기 좋을 거예요. 그런데 외출하거나 밖에 나갈 때는 뭐 그런 상황에서는요. 아마도 타입 C에서 타입 C로 연결되는 케이블이 더 유용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에 바로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냥 간단한 서류들이 들어있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건 옆에 두고 이제 시계 본체로 넘어가 볼게요. 아, 진짜 이거 싫어요. 보니까 이걸 사용하려면 휴대폰에 연결해야 하네요. 너무 똑똑해서 휴대폰 없이는 작동도 안 해요. 정말 이건 못 참겠어요. 정말 구글 웨어 OS는 이런 면에서 완전 별로예요. 그냥 이걸 쓰려고 굳이 휴대폰에 연결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싫어요. 이 시계는 혼자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기능이 다 내장되어 있어요. 굳이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 짜증나요. 이게 제가 스마트워치 대신 일반 시계를 쓰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너무 자주 충전해야 한다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운영 체제가 웨어 OS라는 점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장점이긴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냥 한 번만 설정해두면 바로 쓸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싫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불만이에요. 물론 여러 용도에서는요, 이렇게 휴대폰과 연결돼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이죠. 아무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제 사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기기는 1.5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베젤이 어디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아, 보이긴 하네요. 보이긴 하는데 간신히 보일 정도예요. 와, 정말 미세하네요. 젠장, 또 못 찾겠어요. 어디 베젤을 찾아서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두께가 약 1.5mm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유리 부분, 그러니까 베젤이 유리 위에 있는 그 부분만 측정한 거예요.
이걸로 보면 아마 어디 보자.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쪽은 좀 더 매끄럽고 방해가 덜 되는 쪽이니까 이쪽에서 볼게요. 실제 프레임까지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6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프레임까지 포함한 걸 감안해도 여전히 꽤 괜찮은 수준이에요. 자, 디스플레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1.5인치에 466 곱하기 466 픽셀 디스플레이입니다. LTPO AMOLED 디스플레이고 최대 밝기는 3000 니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3000 니트의 현실적인 밝기인 것 같아요. 요즘 흔히 쓰이는 6000이나만 뭐 이런 제조사들이 주장하는 헛소리 말고요. 아시죠? 제조사들은 한 픽셀만 엄청나게 밝게 만들 수 있었고 그걸 최대 밝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한 픽셀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 최대 밝기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실제로 전체 디스플레이는 그런 밝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000 니트는 전체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낼 수 있는 수치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게 시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야외에서 사용할 때 밝기가 높다는 건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인치당 310 픽셀이라서 화면이 꽤 선명하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칭찬하고 싶은 점 중 하나가 있어요. 사파이어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점이 정말 훌륭합니다. 사파이어가 적용됐다는 건 프레임이나 금속 부분은 실제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쉽게 긁히거나 흠집이 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예전에 삼성 갤럭시 워치 5를 썼었는데 그게 바로 스퀘어클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 디자인이 나오기 전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계도 사파이어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었죠. 제 경험상 그 시계를 착용하고 있을 때 콘크리트 벽이나 문틀 같은 데에 자주 부딪혔는데 시계 쓰다 보면 다들 그렇잖아요. 프레임. 그러니까 금속 부분은 흠집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새 제품일 때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에는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도 없었어요. 사파이어 글라스가 정말 대단히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적용된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말은 즉 디스플레이에 어떤 종류의 보호 필름도 붙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미친 듯이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여기서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이제 내부로 넘어가 보면 이 기기는 스냅드래곤 W5 Gen 1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한동안 계속 써오던 그 칩셋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제가 빨리 확인해 볼게요. 제가 타이핑을 하고 있었으면 더 도움이 됐을 텐데요. 보자. 세 번째 모델도 같은 칩셋을 썼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전 세대 워치와 완전히 똑같은 프로세서를 쓰고 있는 것 같네요. 흥미롭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프로세서를 계속 사용하는 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잘만 작동하면 어차피 시계잖아요. 굳이 벤치마크에서 최고 점수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굳이 최고 사양을 고집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본인에게 잘 맞는 시계를 사서 잘 작동하면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델은 분명히 엄청나게 좋은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전 모델도 사파이어 글라스를 썼다는 점도 언급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전 모델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비교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을 마저 하자면 W5GN1 프로세서, 2GB 램, 32GB 내장 저장 공간, 그리고 8W로 충전 가능한 646mA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사실 공식 사양상으로는 이 밀리암페어아워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원 플러스 워치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 수명입니다. 공식적으로도 꽤 훌륭한 배터리 수명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혹시 에너지 등급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당연히 그런 건 없네요.
유럽연합의 규정을 굳이 따를 필요가 있겠어요? 알겠어요. 여기서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 얘기해서 귀찮게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이 워치들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거였고, 실제로 평균적으로 이틀 정도는 쓸 수 있었어요. 보통 다른 스마트워치보다 2배는 더 오래 가는 셈이었죠. 예를 들어, 제 예전 갤럭시 워치는 하루 정도밖에 못 갔거든요. 항상 화면 켜짐 같은 기능을 다 꺼두면 겨우 이틀 정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정도는 쓸 수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거의 배터리가 바닥날 정도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워치들은 그냥 평소처럼 사용해도 기본적으로 이틀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꽤 괜찮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충전해줘야 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일반 시계로 바꾼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계속 충전해야 한다는 게 뭔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스마트워치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지금 하나 살까 고민 중인데 이 제품을 보고 있다면 이게 꽤 괜찮은 제품 중 하나라서 그런 거겠죠?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충전을 신경 써야 하는 무언가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랄까, 아무 시계나 하나 구해서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 오래된 시계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충전하면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왜냐면 적어도 저한테는 이런 시계를 갖는 게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충전을 기억해야 하고 실제로 사용하려면 배터리를 계속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요. 그냥 제 손목에 사파이어와 티타늄 조각을 차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요. 사실 별다른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한테는 그게 그냥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머릿속 한 구석에 신경이 쓰였어요. 샤워하러 갈 때마다 이거 벗어서 충전기에 올려놔야지 라고 생각해야 됐거든요. 물론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걸 볼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벗어서 아무 데나 두고 다시 착용하면 그만이죠. 충전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스마트워치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가끔은 그냥 벗어두고 충전하는 걸 깜빡한 다음에 다시 착용하게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배터리가 버티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아예 가지고 나가지 않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또 3일 동안 구석에 그냥 놓여 있게 되죠. 이러면 그 제품의 본래 목적이 무색해지기 시작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점을 명심하세요. 보통은 어떤 물건을 사면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자, 다시 빌드 퀄리티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사실 아직 다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파이어 글라스가 있고 티타늄 합금 프레임, 그리고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백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겉보기에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게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시계를 좀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이 시계가 전혀 두껍거나 무겁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티타늄을 사용해서죠. 그래서 유리 부분에서는 내구성이 좋습니다. 프레임 기준으로 보면 아마 가장 내구성이 약한 부분은 바로 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백일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손목 쪽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긁히거나 손상될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요. 이 부분이 착용 중에 손상된다면 아마 손목까지 포함된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계는 꽤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68, IP69 등급의 방진 및 방수, 고압수 분사에도 견디고 1.5m 깊이에서 30분간 잠수도 가능합니다. 즉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햅틱 피드백입니다. 여기 휠을 스크롤할 때의 느낌이 정말 훌륭합니다. 손맛이 정말 좋습니다. 가끔 볼 수 있는 저렴한 진동 모터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정말 기분 좋은, 만족스러운 햅틱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꽤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꽤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네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마도 그게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빠르게 크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40 뭐였죠? 7인가요? 대략 폭이 47mm 정도입니다. 케이스 크기를 좀 더 짧게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 47mm 정도이고 여기 살짝 튀어나온 이 부분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47 두께를 보면 뒷면에 센서까지 포함해서 보면 몇이죠? 세 번째네요. 13mm, 거의 13mm인데 한번 볼게요. 네, 13.5mm입니다. 좋아요. 이제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러그 투러그인데 사실 완전히 러그 투러그는 아니에요. 러그를 정확히 잡을 수 없어서요. 그래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자, 미끄러지네요. 이게 거의 러그 투러그 수치인데 52에서 53mm 정도입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음, 그 분명히 이 시계는 작은 시계는 아니지만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트랩에 대해서도 이 스트랩은 정말 착용감이 훌륭합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실리콘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보시다시피 매우 유연합니다. 그리고 어떤 코팅이 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정말 좋습니다. 화웨이 시계의 스트랩과 견줄 만한 수준이고 화웨이 스트랩도 정말 훌륭하죠. 또한 보시다시피 아주 유연한 편은 아니고 제가 당겨보면 약간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찰 때 약간의 신축성이 있어서 손목을 구부릴 때처럼 움직이면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돼야 하죠. 늘어나더라도 쉽게 끊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스트랩 자체가 약간의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목에 닿는 느낌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파고들지 않아서 저는 이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트랩을 빠르게 확인해 보면 22mm입니다. 여기서 22mm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랩들은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큰 22mm로 보통 20mm가 많지만 이 시계는 약간 더 큰 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트랩의 크기가 커진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교체 가능한 스트랩을 쉽게 찾아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작은 클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네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어떤 스트랩이든 구입해서 여기 끼우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시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들의 새로운 시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요. 원플러스도 워치 3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유일한 차이점은 티타늄 프레임이 없다는 점인데 제 생각에는 이 시계를 다시 팔기 위해 일부러 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티타늄 프레임이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제가 뭔가를 눈치채지 못했네요. 아, 그리고 IP 등급은요. 이전 모델은 IP68 등급만 있지만 여전히 먼지에 완전히 차단되고 방수 기능이 있으며 1.5m 깊이에서 30분 동안 잠수도 가능합니다. 단지 고압수 분사에 대한 등급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돈을 좀 아끼면서도 좋은 시계를 원한다면요. 그리고 티타늄 프레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원플러스 워치 3을 선택해도 됩니다. 여전히 성능이 좋고 동일한 종류의 배터리, 같은 프로세서, 동일한 용량의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동일하지만 밝기는 약간 낮아서 최대 2200니트이고 이 모델은 3000니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돈을 아끼면서 이 시계의 이전 버전을 구입해도 꽤 만족할 수 있습니다. 티타늄 프레임과 약간 더 밝아진 디스플레이 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압수 분사에 대한 등급이 추가된 점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발견하지 못한 작은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실제로는 거의 같은 시계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정말로 미세합니다. 이런 점들은 사실 이전 버전인 워치 3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던 것들이지만 원플러스가 일부러 빼놓고 이번에 다시 팔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타늄 프레임과 사파이어 글라스를 원했어 라는 식이기 때문이죠. 좋아, 바보야? 하지만 그건 내년에 팔 거야. 아니면 예를 들어 이번에는 티타늄을 주고 사파이어는 빼버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좋은 시계를 만들게 되면 그 순간 다음 버전을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항상 뭔가 하나씩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품이 나오면 또다시 그걸 사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원플러스는 여기서조차도 처리 속도를 높이는 건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시계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아마도 스냅드래곤에서 아직 더 새로운 버전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빨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자, 젠2가 있나 볼까요? 있는 것 같네요. 스냅드래곤 W5 플러스 젠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그 칩셋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하지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계는 여전히 훌륭한 제품입니다. 기대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죠. 여기 보시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비교적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원하는 일반 스트랩을 장착할 수 있어서 인터넷에서 원하는 스트랩을 아무거나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처럼 독자적인 연결 방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훌륭하고 충전팩이 있어서 필요할 때 이동 중에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충전팩을 챙기기만 하면요. 방수 성능도 뛰어나고 기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솔직히 가장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4세대 대신 이전 모델인 워치 3을 선택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